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회의적 입장도 드러냈는데요. 어려워지고 있는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보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 호르무즈 봉쇄 해제 이후에 핵 협상을 하자라는 이란의 합의안을 거절한 바 있는데 지금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좀 보내왔다면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려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보낸 그 이란의 합의안이 거기에 핵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핵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미국의 레드라인은 핵 문제를 다루는 거고 핵 무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란이 수정안을 보내왔기 때문에 14개 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는 이란이 그 우라늄 농축 권한이라든지 이제 그 핵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종전 합의를 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을 하는 이런 회담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농축에 중단에 동의를 하겠다. 그렇지만 평화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존중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란도 한 발짝 물러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좀 검토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양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핵 농축에는 중단을 할 테니 이 평화적 목적의 권리는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좀 표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목적과 상관없이 일단은 우라늄 농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게 이제 그 맥시멈의 그 협상 조건인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타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없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만약 그걸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포괄적 핵 합의보다는 좀 더 나간 부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라늄 농축 를 포기하겠다, 중지하겠다. 이걸 얼마만큼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지하는데 또 평화적 그 이용은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건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이 20년 정도 중단을 할 거냐. 그리고 평화적 이용도 얼마만큼 중단할 거냐.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를 보인 다음에 그러고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해도 좋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절충안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농축된 우라늄 얘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의 내부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인해서 이란의 지금 원유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란이 이 원유 저장고 문제로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원유 저장과 관련해서 이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정확한 상황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란도 힘들어요. 이란도 힘들고 그래서 그 산유량을 줄이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면 이미 2018년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포괄적 핵 합의를 갖다가 탈퇴를 하고 철회를 하고 제재를 다시 부과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그때 원유 생산을 감산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유를 감산하는데 이란이 보다 더 능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몇 주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또 이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도 한 2달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힘들지만 생존의 문제니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감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폐 선박을 이용해서 원을 실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버틸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아마 2달 정도가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그 출구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못 버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장을 바탕으로 해서 양측의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다 확실히 더 급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고유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고유가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문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런 좀 정치적인 부담을 누르고 계속해서 이란과 대치 상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간은 미국 편에 얘기하지만 굉장히 초조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상황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유가 문제만 아니라 1갤런에 4불 30전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얼마 전보다 30센트 이상 올라간 거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6불 이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유가라는 것은 어쨌든 식료품과 더불어서 또 물가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가면 다른 이제 그 주요한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여타 이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파급이 즉각적으로 올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4월 말, 5월 그러니까 일각에서 5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데 저는 그것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그 유가가 올라간 것이 어떤 그 미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소비자들이 느낄 때가 왔습니다. 즉 그러한 부분 유가 급등에 따른 그러한 그 가격 상승이 다른 주요 생필품이라든지 주요 제품들의 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유가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저가 항공사가 영업을 종료해버리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물가 상승, 어포더빌리티라는 부분에서 이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 2주까지 뭐 한 주 정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협상을 다시 진행하면서 뭔가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예. 미국은 거의 다 왔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란이 새롭게 14개 항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면 이번 제안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제안을 우선 이제 14개 항을 보고 이제 아마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부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측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내세울 게 있으니까 핵 문제만 잘 어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농축 권한을 얼마나 중지하느냐. 그게 2015년 오바마 때보다 좀 나으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되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포괄적 딜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이란도 급해요. 그러니까 또 치킨 게임을 하니까 예. 이제 미국보다 이란이 더 버틸 수 있다. 생존의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다시 어떤 제한적인 공습이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공습 이후에 미국이 그냥 철수해 버리면 그럼 이란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정권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다시 봉기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으르렁거리다가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좀 봅니다. 어쨌든 이란에서 이번에 핵 관련된 얘기를 좀 일부 양보하면서 제안을 한 거는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양측이 버티기 싸움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그 시한이 길지 않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란
이란과 미국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급하고 어디가 조금 더 먼저 손을 내밀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양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누가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면 이란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 경제 문제고 이란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경제 지도를 이란은 받아왔기 때문에 생존 측면에서 국민들은 힘들겠지만 생존 측면에서 그 대안이 없잖아요. 예. 버틸 겁니다. 어떤 최대한 쥐어짜면서 버틸 건데 그 미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정치, 경제 문제고 이제 그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치킨 게임에서의 시간의 문제인 거고 타격을 보면 이란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 경제 문제이고 이란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가 좀 어려운 건 미국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란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더 길고 오래 진행되면 이란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시스템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급해요. 급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고받기가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이란 다음은 쿠바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런 연장선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큐바를 겨냥한 추가 제재도 발표한 상황인데 이런 반미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강압 전략에는 좀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발언을 한 장소가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행사고,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그 맨 그 동남부 끝에 있고 그 플로리다를 그 바다를 좀 넘어가면 쿠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쿠바에서 어떤 예전에 정치적인 망명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망명을 할 때 플로리다로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많은 쿠바계의 어떤 망명한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플로리다에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쿠바 문제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쿠바는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공습을 통해 가지고 친미 정권을 만들었을 때 그 포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견제였어요. 그러니까 중남미,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하는 중남미에 중국이 영향력 확대해 나가니까 이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한 본보기로 베네수엘라를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미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쿠바. 그다음에 그 마약 문제로 그 골머리를 썩히게 하는 콜롬비아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네.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원래 미국 핵심 이익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부분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쿠바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 문제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속내를 좀 나타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희망사항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미국은 중동의 현안을 좀 마치고 이제 원래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지배력을 복원하는 것,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견제에 좀 더 몰두하고 싶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의 위협을 허세로 받아들여온 독일 정부의 판단에 허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들을 좀 가볍게 여겼던 그런 낙관론들이 결국에는 주동 미국 감축으로 좀 이어졌다. 이런 평가인데 근데 전문가들은 이 감축 규모가 독일 안보의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에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거 5천 명 정도를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예견된 거였다 이렇게 독일 내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의 핵심 이익이 본토 방어, 아메리카 대륙의 지배력 복원 그리고 중국 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는 이러한 두 개의 핵심 이익에 비해서 우선순위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둔 미군, 전 세계에 배치된 주둔 미군을 이 핵심 이익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그러한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많은 주둔 미군이 있는 유럽 지역에서 이제 그 재편이 일어날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유럽 내 어디에서 그 감축이 일어날 거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미지수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불만이 독일에는 불만이 좀 더 반영될 수는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주둔미군이 재편성되는 것은 원래 예견된 정도였다. 그러나 이 규모라든지 아니면 독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독일 총리가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굳이 그 총리가 어떤 그 독일 주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죠. 외교적인 수장이 있고 굉장히 그 국가 대 국가 정상 간의 외교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데 굳이 공개석상에서 비판할 이유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EU에 대한 뭐 관세 폭탄을 좀 늘리고 주동 미군의 어떤 그 일차적으로 주동 미군을 재조정하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불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고려 사항이 반영된 조치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주동 미군 감축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주한 미군 문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중에도 주한 미군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한 바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켜봐야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작동을 한다면 어떤 그 전략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작동한다면 전략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겠죠. 군함도 파견해달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시아 동맹 믿었던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도 침묵해버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불만을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중국 견제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일본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의 존재가 트럼프 대통령에도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불만 때문에 주한미군을 갖다 철군한다 아니면 감축한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략적인 어떤 고려사항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어떤 그 수를 갖다가 뭐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육군 세력을 좀 빼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효율화하고 첨단화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불만 때문에 주한미군은 주동미군과 다르게 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이나 원전이라든지 대미 투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더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만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의 가야 될 방향과는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은 직선적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선택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란 전쟁 이후에 국제 안보 질서가 각자 도생 모드로 재편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나토 탈퇴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를 하면서 독자 노선을 선언했는데 이런 이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힘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그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건 미국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이란을 거의 공습을 통해서 초토화시켜 놨잖아요. 반면에 또 이제 한계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저가 드론이나 미사일 그거에 대해서 생각 외로 허점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한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도 그거를 갖다가 들어가서 이제 그 상황을 뒤집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주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힘과 한계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전쟁 이전부터 이미 미국이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미국 중심의 패권이 좀 느슨해지고 이제 다극지 제도로 간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한국, 일본, 인도 같은 이런 주요국들이 이제 부각되는 이러한 미국 우위의 다극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란 전쟁 그걸 좀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지강역적으로도 이제 오페크의 이제 UAE가 탈퇴하면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움직임. 그러니까 뭔가 좀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즉 미국 중심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 안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각자도생, 자각력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국제 질서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고 이란 전쟁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 UAE, 쿠웨이트 등의 이란 13조 원대 규모의 무기를 의회 승인 없이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걸프국들의 패트리엇 미사일 그리고 첨단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넘긴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동 국가들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동 국가들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방어 체계, 특히 미사일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재고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강한 요청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도 즉각적으로 그러한 주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즉각적으로 긴급 조치를 통해서 무기 수출해주겠다. 이러한 조치를 발동한 거. 물론 그런 무기들이 중동에 배치될 때까지는 생산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보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동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중동 국가에 대해서 어떤 군사력을 좀 증강해주고 뒤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미국이 빠져나올 때 중동 국가들의 불만도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